이번 시간은 제1편 행정법 통론 중에서 마지막 장이죠. 행정법상의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행정법에서 제1편 행정법 통론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총론 중에서 또 총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갖다가 설명드리고 여기까지 끝나면 제2편부터는 아주 쉬워집니다. 행정법 총론 중에서 통론이 끝나면 제2편 행정작용법이라든지 제3편 행정과정의 규율 또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그 다음에 행정구제법까지 거의 그 강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제1편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 여기서도 이제 시험에서 출제해 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사인의 공법행위예요.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서 시험에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4장은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서도 특히 신고 있죠.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이거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먼저 개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에 1번에 행정법상의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 그 다음에 1번 그 의의가 있죠. 법률 요건이란 행정법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말하며 이들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우리 교재는 아주 그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제가 또 좀 보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우리 행정법뿐만 아니라 법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뒤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해서 그 부분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제2편에서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에서 또 연관됩니다. 특히 행정계획과도 연결되어서 제가 잠깐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을 기초 도구로서 설명드립니다. 보시면 이제 행정법규뿐만 아니라 어떤 법규도 마찬가지예요. 민사, 형사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보시면 여기 항상 우리 법 규정, 법률의 규정이죠. 보시면 법률 요건 측면하고 법률 요건 측면이 있고요. 법률 효과 측면이 있습니다. 자, 봐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 행정법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형사법규든, 그죠? 민사법규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먼저 법률 요건 측면이 있고 법률 효과 측면이 있습니다. 요 기본 도구가 뒤에서 제2편에 가보시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단 여지가 있어요. 판단 여지에 관해서 설명할 때 그 기본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일단 행정법규가 법률 요건을 갖다가 이렇게 충족하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면 이제 법률 효과,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자, 이 법률 요건의 개개의 구성 요소인 사실, 이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이 법률 사실이 바로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이거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 법률 사실에 보면 얘를 행정행위다. 우리가 행정법의 개념적 징표가 행정행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걸 행정행위가 뭡니까? 잘 안 들으시죠? 물론 뒤에서 제2편에서 공부를 하십니다. 제2편 제2장에서 행정행위를 공부하셔요.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를 배우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영업허가다. 영업허가, 그죠? 영업허가 처분이다. 영업허가다. 이게 행정행위예요. 그러면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신청권자가 있겠죠. 신청권자의 신청이 의사표시가 필요해요. 이렇게 신청이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자, 물론 영업허가 신청은 적법한 영업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 신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이렇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맞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자, 신청이 의사표시예요. 핵심이. 자, 이에 대해서 행정처가 어떻습니까? 신청이 의사표시에 대해서 자, 이 사람이 적법한 영업허가 신청이라고 한다면 자, 이때 심사를 해야죠. 수리를 해야 돼요. 아, 허가 신청이 적법하구나 라고 판단해서 수리를 하고 나서 뭐를 해요? 그렇죠. 영업허가, 허가 처분해야 돼요. 허가 처분하는데 허가도 마찬가지로 허가의 의사표시가 필요해요. 의사표시. 네,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영업허가라는 이 행정행위죠. 이 행정행위는 요거 말고도 상식이에요. 기본. 요거 말고도 우리가 공법상 부당이득 있어요. 부당이득. 그 다음에 여기에 불법행위. 자, 불법행위가 있어요. 그죠? 예. 왜 제가 이렇게 기초적인 거 설명드리겠습니까? 물론 우리 책에서는 약간 요약 잘 해놓고 있어서 제가 그 틈새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뒤에서 또 제2편에서 귀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 또 판단 여지에 관한 학설과 관련돼서 이 도구가 사용돼요. 예, 지금 요거까지만. 그 뒤에 가서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이제 반복이에요. 최소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이 강의를 우리 교재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자, 앞에서 부탁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거 됐죠? 자, 이거 키포인트 나왔는데, 그래서 이 법률 사실을 보면, 그죠? 이 법률 사실은 이와 같이 의사 표시인 경우도 있어요. 의사의 작용인 경우도 있죠. 근데 제가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행정행위도 법률 요건이고, 부당이득도 법률 요건이고, 불법행위도 법률 요건이에요. 이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이와 같이 자, 뭐 어떻습니까? 영업허가 보면 영업허가의 효과가 이렇게 발생하겠죠. 자, 허가의 효과가 발생하면 영업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바로 그 시점부터 영업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행정처가 이거 갖다가 부당하게, 그죠?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영업허가 처분이라는 영업허가의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이와 같이 허가의 효과가 발생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럼 저는 한 가지만 조금 더 부가해서 지금 요거 보시면 법률 사실은 크게 종류가 있어요. 크게 용태가 있어요. 용태. 그 다음에 사건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그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이런 사항은 민법에서 민법 총칙에 이게 규정되어 있어요. 법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이제 공부를 하고 들어오는 건데, 아마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전공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비전공 학생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 간단히 설명만 드리고, 요건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아시고, 제가 이제 우리 교재가 지금 보면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 게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용태라는 것은 이제 법률 사실 쪽인데, 용태와 사건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용태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정신작용을 기반으로 해서 행해지는 법률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정신작용 활동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은요? 그럼 이건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어때요? 의사표시, 우리 사인의 허가 신청이 의사표시, 행정청이 허가 의사표시. 이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습니까? 그렇죠. 용태에 해당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사건은 뭐냐면 사람이 정신작용을 기반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률 사실. 사람이 정신작용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법률 사실. 다른 표현으로
사람이 정신작용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률 사실. 어때요? 주소, 그죠? 거소, 주소, 거소 이런 거. 자, 그죠? 일단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말씀드리면 공법상 부당이득. 혹시 공법상 부당이득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은 불법 행위죠. 예, 특히 이제 공법상 부당이득. 그다음에 이제 예,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사건에 해당돼요. 혹시 이제 요거 한 가지 더 쓰면 공법상 부당이득이 있고 사무관리가 있어요. 공법상 부당이득과 사무관리는 요거는 법적 성질이 뭐냐? 제가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 법적 성질을 계속 물어보죠. 법적 성질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이제 오늘까지 하면 이제 여러 번 반복되니까 이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법적 성질 하면 바로 그 행위, 내용, 실질, 성질을 말해요. 행위, 성질, 행위, 내용, 행위, 바탕, 행위, 본질 같은 말이에요. 좀 용어를 갖다 좀 어렵게 쓰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 행위, 성질이 뭐냐? 법적인 측면에서 그 행위, 성질, 내용, 본질이 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왜 우린 자꾸 매번 나오면 목차가 처음에 의의가 나오고 개념이 나오고 두 번째 항상 성질 나와요. 정말 진짜 집요할 만큼 성질 계속 물어봐요. 이것이 행정입법이냐, 행정행위냐, 그죠? 부당이득이냐, 불법행위냐, 요거는 거예요. 그 내용, 행위 내용이 뭐냐? 왜 그런가 하면 그 법 적용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소송실무상 재판이 민사소송이냐, 행정소송이냐, 행정소송 중에서도 항고소송이냐, 당사자소송이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취소소송이냐, 무효확인소송이냐, 달라져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고, 시험에서 공법상 부당이득과 사무관리는 사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건. 예,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일단 요거까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리고, 잠깐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우리, 어떤 교재가 나쁜 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일단 시작이 반입니다. 행정법은. 네, 말씀드렸죠? 시작이 반이에요. 그래서 책에다가 모든 걸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꼭 필요한 거 간단히 메모를 하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됐죠? 이게 크게 됐고, 그래서 사건 부분에서 시험이 나오는데 조금 더 제가 교재에서 좀 빠졌으니까요. 메모를 좀 해주십시오. 교재에다가 여기 이제 의 다음에 그냥 옆에다가 긴 합격 체크 용어 정리 있잖아요. 여기 밑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건에서 보시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시간의 경과예요. 시간의 경과가 있습니다. 요거하고 시간의 경과하고 주소가 있어요. 두 번째 주소가 있습니다. 요건 기본적인 거거든요. 제가 이건 간단히 시험에서 나오는 키포인트만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뒤에서 기출 문제에 좀 다 연결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시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상 법률 요건을 이루는 법률 사실의 구성 요소로서 법률 사실은 용태와 사건이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이때 있고요. 이때 사건으로서 다시 한번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시간의 경고가 있다. 이거 봐보세요. 시간의 경고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다? 주소가 있다. 제가 이것을 갖다가 정리를 좀 합니다. 연도 필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행정법규에서 법률 사실은 이와 같이 용태와 사건이 있는데 우리 지금 교재는 약간 생략해 놓고 있지만은 이거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건 보시면 자 시간의 경과와 주소가 있어요. 시간의 경과는 다시 한번 첫 번째 뭐가 있죠? 그렇죠. 기간. 두 번째는요. 수요. 세 번째는요. 이제 제척 기간. 그다음에 주소와 관계된 거, 주민등록지, 형식주의, 주관주의, 단수지 나오죠.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리면 제가 이걸 왜 설명드려야 하는가 하면 법학의 가장 기초인 거예요. 여러분들 공무원 하시면서 업무를 하시는데 소멸시효하고 이 시효입니다. 소멸시효하고 그다음에 취득시효, 시효하고 제척 기간을 구분 못한다.
심각한 것이죠. 예, 심각한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데, 자, 먼저 보면 생략하고요. 일단은 시간의 경과, 자, 시간의 경과와 주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정신작용을 원인으로 기반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률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처음 나오면 요거 나오면 요거와 관련돼서 나오면 또 주소가 나오면 그 법적 성질이 뭐냐 사건을 골라 주셔야 돼요. 답이. 사건 종종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시간의 경고와 관계돼서 이건 사람이 뭐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기간은 뭐냐면 한 시점으로부터 한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말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2018년 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아니면 2018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3월 뭐 1일까지 이렇게 그 시간적 간격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이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행정법에 공법에 일반적 기준이 없어요. 우리 공법에 일반적 기준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기간은 원칙적으로 법 기술적인 통칙적 규정에서 사법이나 사법 영역이나 공법 영역이나 그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우리 행정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게 일반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다시 한번 간략 메모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제가 원칙 썼습니다. 그렇죠? 사법인 민법이 이 기간 규정을 갖다가 적용합니다. 됐죠? 이 시험 지문이에요. 자, 다만 제가 원칙 썼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예외적으로요. 우리 공법에 예외적인 개별적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적 법규가 있는 경우는 이 공법 적용입니다. 개별적 법규가 공법에 있는 경우 공법 적용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공법에 개별적인 그 기간 규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것이 없을 때는 민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공법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우리 공법을 적용하고 이것이 없을 때는 법기술적인 통칙적 규정으로 민법의 기간 규정을 적용한다. 자, 한 문제 해결됐습니다. 지금 하나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효가 있어요. 시효가 두 가지 시효는 있는데 전부 다 민법이 돼 있습니다. 이 시효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효도 마찬가지로 좀 위로 좀 빼겠습니다. 위로. 이 시효도 우리 공법에 우리 행정법에 공법에 이렇게 자 공법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 없는 경우 자 다시 한번 뭘 적용한다고요? 그렇죠. 민법을 적용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행정법에 공법에 이 시효제도에 대해서 자 일반적 통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법에 공법에 만약에 개별적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이것이 없을 때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민법을 적용한다. 꼭 기억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시의 종류를 봐볼게요. 이 종류를 보겠습니다. 이 종류를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소멸시효가 있어요. 소멸시효가 있고 취득시효가 있어요. 그죠? 예, 메모를 하세요. 천천히. 예, 이 정도는 호시합니다. 됐죠? 소멸시효, 취득시효가 있어요. 이 소멸시효는 뭐냐면 권리를 갖다가 소멸시키는 거예요. 권리를 갖다가 소멸시키는 거고 취득시효는요. 권리를 말 그대로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건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고 이건 권리를 취득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거 간단히 이것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이 민법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소멸시효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들 그 이제 소멸시효 지금 보면 우리 공법에 특별한 규정 없습니다. 일반적 통칙적 규정이 없어서 사법 규정을 적용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다른 특별한 규정 우리 공법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자,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데 거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예를 들면 민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에요. 10년이에요. 길죠? 길은데 우리 공법에 시효 제도에 대해서 일반적 규정은 없어요. 없는데 공법에 말씀드린 대로 이 규정,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 이것만 있어요. 5년 이것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데 소멸시효 기간, 그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있으니까 이것만 우선적으로 정리고 그 나머지는 없어요. 없어서 몽땅 전부 다 소멸시효 중단 정지 이런 거 전부 다 민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취득시효 봐보세요. 자, 여러분 주의할 것은 우리 사인인 우리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요. 국가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국가가 반대로 우리 국민에 대해서 이 취득시효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민법에 가보면 이 취득시효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법에는 일반적 규정, 통칙적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민법에 있는 사법인 민법에 있는 취득시효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유추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어떻습니까? 시골에 보면 가끔씩 이제 시골에 산업화 과정에서 시골에 있다가 그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전부 다 서울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도시로 서울이나 인천이라든지 대도시로 나가죠. 시골 땅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 땅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 다 떠났습니다. 일가족 데리고. 그럼 거기에 주택도 있고 뭐 농토도 있고 그죠? 집도 있고 토지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 보면 이제 뭐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한두 번 오겠죠. 고향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어느 시점으로부터 안 오기 시작해요. 안 오기 시작하고 등기부상으로는 소유권자로 돼 있죠. 자, 보통 1년, 2년, 3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때까지는 또 오기도 하고 올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손 안 대요. 손 안 대는데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죠? 그 땅 놀리는 거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오겠지. 그 다음에 내가 그때 오면 얘기하고 그다음 도지세 주면 되겠지. 내 농사 치면 여기다 뭐를 심어가지고 수확해서 그 일정 그 소출을 갖다가 그죠? 그걸 주면 주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래서 농토를 이제 농사도 짓고 밭도 이제 메고 해요. 그러니까 집도 또 필요해서 또 집도 수리해서 와서 살고요. 그럼 민법의 그 취득시효 규정에 있다면 공연히 소유이사로 20년간 평원 공연이 점유를 하게 되면 점유라는 것은 사실상 지배예요. 그러니까 공연히 소유이사로 평원이 약 20년간 계속해서 내가 점유 사실상 내가 막 농사도 짓고 내 집 좀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소유이사로 내 거로 할 의사로. 왜? 3년 5년 가도 안 와요. 10년 지나도 안 와요. 약 20년간 딱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시켜 주는 겁니다. 소유권 취득해서 상대방한테 등기 멸수 청구를 해서 내 거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요 논리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국유 땅이 있죠? 똑같아요. 이 사법당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아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갑이라는 사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가에 보면 국가의 소유재산이 있어요. 국가 소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규율됩니다. 국유재산법에 한다면 제가 멘트를 할게요. 간단히 메모하세요. 멘트를 하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는 시험에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죠. 그래서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건 노란 거 쓸게요. 일단은 국가 소유재산, 국유재산이죠. 이건 국유재산입니다. 기준으로 해서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잡종재산이 현행법 법 개정을 통해서 일반재산이라고, 일반재산. 어감이 안 좋죠. 잡종재산 하니까 이거 갖다가 지금은 뭐라고 바꿨는가 하면 일반재산으로 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예전 판례 보면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아실 것이 이 행정재산은 공익을 위해서 제공해서 쓰여주고 있는 물건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고요? 공물이라고 해요. 공물. 공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이죠. 요거는 국가도 꼭 공익을 위해서 제공해서 물건을 갖다가 쓰고 있는 거 또 있지만은 요거는 조금밖에 안 돼요. 국도, 지방도 그런 이런 거잖아요. 하천 이런 거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 소유재산 보면 절대 다수가 잡종재산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국가도 우리 개인과 같이 물론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공물로 쓰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 나머지는 그냥 우리 개인처럼 재산을 다 갖고 있어요. 수경을 갖고 있죠. 수조 넘어서 수경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 부자입니다. 우리나라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이제는 그죠? 근데 아직도 막 그냥 후진국, 중진국이라고 주장하죠. 예, 이제 벗어나야죠. 대외 원리도 많이 하고 그의 국력에 걸맞는 외교라든지 군사 세계 뭐 한 6, 7위 됩니다. 경제력도 세계 10대 대국 되고요.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겠죠. 그래야 이제 목소리 나오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공모는 중요합니다. 공모는 자 씁니다. 취득시효 대상이 안 돼요. 아시겠죠? 안 돼요. 공모이니까 공용폐지가 있기 전까지는 안 돼요. 공용폐지가 있기 전까지는 취득시효 대상 된다 안 된다? 대답해 보세요. 예, 안 됩니다. 공모이니까. 그 취득시효 시키면 어떻게 해요? 고속도로 국도 이런 거 안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공용폐지가 있기 전까지는 안 돼요. 이거 시험 지문이에요. 매번 나와요. 7급, 9급 어떤 시험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잡종재산 보세요. 자, 이 잡종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가? 이 공물에서 그 공용폐지가 있게 되면요, 이 잡종재산 일반재산이 돼. 일반재산이 법적 성질이 뭐냐? 사물이에요, 사물. 판례가 사물로 봅니다. 야, 국가 너도 이건 공물이지만은 그 나머지 그냥 갖고 있는 건 사인처럼 똑바로 재산 관리를 해. 재산 관리를 해야 한다. 재산 관리를 해라. 그죠? 그래서 이 사물에 대해서 판례는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요것만, 이 결론이에요. 요거까지만 해놓고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시효하고 제척기간인데 세상의 공무원이라는 분들이 이 시효가 뭔지 제척기간이 뭔지 세상에 잘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예요. 물론 우리 행정법에서 공무원 시험에서 또는 자격증에서 우리 행정법을 하신 분들은 최소한 이건 아시겠죠. 근데 자기가 업무 집행하는데 이것이 제적기간인지 소멸시효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무슨 업무를 하십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서 국민 혈세를 내서 받는 분들이 그러시면 안 되겠죠.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시효와 제척기간 구분하는데 법적 효과도 틀려요. 크게는 이 시효는 이 제척기간보다 길어요. 길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시효는 중단 정지 제도가 있어요. 이 시효는 이 소멸시효 기간 있죠? 소멸시효 기간. 공법상 금전채권이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얼마예요? 5년이죠? 5년 내에 국가가 과세 처분을 했어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1,000만 원이 과세 처분을 했는데 과세 처분을 하죠? 그러면 일정 기간 납부 기간 주면서 과세 처분을 합니다. 그 납부 기간이 경과했는데
그럼 예, 됐어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깜막이 있어. 그 납부기간 납부부 됐어요. 갑도 깜막. 우리 행정추행 국가도 깜빡. 5년 딱 지났어요. 납부 기간으로부터 5년 딱 지나면 국가는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미친 척 그렇게 하죠. 미친 척 빨간 딱 보내가지고 물론 전산착오 등 그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다 청구합니다. 납부 기간 지났다. 바로 그냥 행정상,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들어와요. 독촉 막 들어와요. 근데 가끔 행정차원에서 5년 딱 지났어요. 근데 아차 싶죠. 전산착오라든지 뭐 행정착오에서 이게 부과가 강제징수가 안 된 거예요. 부과해서 공법상 금전채권으로 1,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5년이 지났어요. 납부기간으로부터. 그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법상 금전채권이 소멸시효 걸렸으니까 저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버려요. 소멸시효 기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부할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소멸시효 이익을 주장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경우는 국가가 강제 징수할 수 없습니다. 왜? 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진 거예요. 권리가 없어졌어요. 이런 때는 이제 그 행정관청에서 미친 척하고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막 그냥 보내버려요. 무대포로.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시니까 겁을 덜컥 나죠. 응? 겁이 이제 덜컥 나가지고 그냥 돈을 납부해버려요. 이런 거는 이제 비채채무라고 해서 비채채무, 채무가 없는데 원래는 그 납부해야 것을 하지 않아서 이런 때는 그 유효합니다. 그거 돌려받지 못해요. 이런 걸 잘 모르시죠, 우리 국민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정리 잘 됐습니다. 요거까지만. 됐습니다. 요거 매우 중요하고 시험에서 계속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7급, 9급 다 나와요. 자, 이어서 이제 볼 것이 이제 시효와 제척기간 구별을 말씀드려야지. 시효는 좀 현재 통설 판례가 물론 그 법의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학설과 판례가 즉 통설과 판례가 시효로 법 규정 보시면요. 법 규정 보시면 시효로 인하여 이렇게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렇게 법 규정이 되어 있으면 이거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 근데 자, 권리 소멸이 원인으로서 이렇게 일정한 그 권리 행사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소멸시효 규정. 채척 기간은 이 규정이 없어요. 권리 일정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권리가 소멸됨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죠. 자, 우리가 이제 그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배워요. 행정구제법에서 취소심판과 취소소송 제기 기간이 있습니다. 제기 기간이 있어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90일과 180일이 경과된 경우는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소멸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행정심판 청구는 90일과 180일인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행정심판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법조문을 말씀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자, 소멸시효인지 지적기간인지. 자, 우리 행정심판법에서 취소심판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됐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이 이렇게 있어요. 시효로 인하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취소소송이 소제기 기간을 공부하도록 하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제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간이 경과하면 불가정령, 즉 취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취소송에서 소제기권 권리는 자 90일과 1년이죠. 이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권리가 소멸돼서요. 그래서 제척기간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론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 이걸 했고요. 자,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실 것이 이제 주소예요. 자, 간단히 메모하세요. 우리 교재에 좀 써놓으십시오. 주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소. 자, 이 주소도 법 기술적인 통칙적 규정이지만 이런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공법상 주소는 주민등록법상이 주민등록지를 말해요. 아시겠죠? 민법상의 주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법상 주민등록지가 바로 공법상의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민등록법은요, 공법상 주소로서 어떤 주의를 취하고 있는가? 형식주의, 주관주의 또는 의사주의, 단수주의, 상식입니다. 자, 우리 주민등록법은요, 어떤 형식을 요구하고 있어요. 형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공법상 주소지로서 주민등록법은 주소의 요건으로서 첫 번째, 주민등록이라는 형식을 갖춰야 돼요. 우리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신고 형식을 갖춰야 돼요. 형식주의. 그 다음에 자, 우리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신고라는 형식을 갖추면, 그래서 시험에서 이제 우리가 주관주의, 목적이니까요, 또는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주소는요, 이중 등록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 공법상 주소는 이중 등록을 금할까요? 그렇죠. 단수주의. 만약에 공법상 주소로서 복수주의를 채택하면 저는 세금 죽을 때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 그죠? 일주일마다 주소 계속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어떻습니까? 납세 고지를 할 수가 없겠죠. 또 각종 우리가 공법상의 병역 의무라든지 다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법상 주소 주민등록법은 이중 등록을 금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소주의를 취한다. 요거까지가 이제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거 한번 내용 빠진 것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요거는 중요하니까 뒤에 기출 문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꼭 필기해 놓으시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를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논점이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신고가 중요한데 기초적인 개념을 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시험나 우리 교재 좀 잘 돼 있으니까요. 자, 먼저 의를 봐보세요. 사인의 공법행위. 의,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인의 행위를 말한다. 사인의 공법행위 종류 봐보세요. 자체 완성적 공법행위가 있고요. 행정 요건적 공법행위가 있죠. 자체 완성적 공법행위, 행정 요건적 공법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두 번째 그 내용 보시면 자체 완성적 공법행위, 이 개념이 중요해요. 사인의 행위가 그 행위 자체만으로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행정 요건적 공법행위 봐보세요. 사인의 행위가 특정한 행정행위 전제로서 요구되며 행정청의 행위로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럼 제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는 읽어주시고요. 네 번째 보시면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판례가 나오죠. 요건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판례 내용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 공무원이 행한 사직의 의사표시, 이거 대표적인 것이 사인의 공법행위예요.
요거 책을 좀 보시고 그럼 제가 여기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설명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시면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나오죠. 신고 나옵니다. 의에서 신고의 분류가 있고요. 도표 나오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고 세 번째 신고의 구별 기준인데 요 기준 나오고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신고의 수리와 수리 거부의 처음성 여부 그죠? 여부 그 다음에 5번 수리와 수리 거부에 대한 판례가 나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어요. 판례 1번부터 2, 3번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제가 여러분들 이제 요 책에서 조금 더 필기를 하세요. 책은 잘 되어 있으니까 좀 보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제 1편에서 1편 제 4장 행정법상의 법률 요건과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 중에서 사인의 공법행위가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럼 잠깐 제가 간단히 연결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교재를 좀 참고하시고 교재에 좀 내용이 다 돼 있으니까 제가 간략히 이것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강의는 좀 보충적이고 보강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책을 다 구입하셔서 준비하셔서 필기를 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요거 시험에서 나올 제 당구장 표시할게요.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인데 간략히 정리합니다. 여기 이제 행정 주체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행정상 법률 관계에서 행정 주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가 있겠죠. 국가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누가 있어요? 행정 객체가 있습니다. 행정상 법률 관계에서의 당사자에서 이미 배우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행정 주체가 이렇게 행정 객체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인이죠. 일반적으로 사인입니다. 예, 사인이에요, 사인. 이 사인에 대해서 행하는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인 사인에 대해서 행하는 공법행위. 이게 뭐예요? 행정 주체의 공법행위예요. 행정 주체의 공법행위는 거의 다 법에 의해서, 그죠? 행정작용법 등에 의해서 규율됩니다.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이건 다 법치행정의 원리에서 다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건 문제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 사인이 행정 주체에 대해서, 물론 이 행정 주체에 대해서 행정사무 담당자 누구예요? 행정청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 사인이 이와 같이 행정 주체에 대해서 하는 공법행위를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해요. 그죠? 사인의 공법행위. 그래서 제가 연결하겠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해요. 이렇게. 이 사인의 공법행위는 우리 행정법과 공법에서 이 사인의 공법행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 있을 수 없어요. 이 규율하는 우리 행정법에 규율하는 우리 공법에 행정법에 이 규율하는 일반법 또는 시험에서 일반법 또는 통칙적 규정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나와요. 통칙적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없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그렇죠. 사법을 갖다가죠. 결국 사법 규정, 유추 적용, 그죠? 유추 적용 할 것인지. 자, 그렇죠. 이 사법 규정을 갖다가 유추 적용입니다. 즉, 우리 사법 보시면 민법에 보시면 민법이 법률 행위 규정이 있어요. 민법이 법률 행위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이 법률 행위 규정을 갖다가 유추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유추와 준용이 차이점을 아시겠죠?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유추 적용과 준용을 모르시면 안 되겠죠. 심각한 거예요. 법치행정의 원리의 가장 우리 행정법에서 대원칙입니다. 헌법상의 법치주의가 우리 행정면에서는 법치행정이 원리로 나타나는데 세상의 국민의 공복들이 세상의 유추 적용과
준용을 구분 못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잠깐 이건 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준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다른 법이 있어요. 자, A 법률이 있고 B 법률이 있어요. A 법률이 있고 B 법률인데, 자, 이 B 법률에서 A 법률과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면서요. 규정합니다. 규정하는데, A 법률이 이미 상세히 어떤 그 법체계가 이루어졌고, B 법률에서 어떤 사항을 규정할 때 A 법률에서 특정 사항과 유사한 사항, 동종사건, 동종사항 또는 유사사건 같은 걸 때, 이 B 법에서 또 같은 내용, A 법률과 같은 내용을 다 규정해버리면 법이 안 잡혀져요. 그래서 이 B 법률에서 자, 이런 사항은 A 법률이 몇 조 몇 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법에서 아예 A 법률에서 B 법률에서 이런 사항은 A 법률과 유사 사항이니까 A 법률을 갖다가 A 사항을 갖다가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준용 규정이에요. 아시겠죠? A 법률 몇 조 몇 항을 준용한다라고 딱 써놓고 있습니다. 이게 준용이고요. 그 유추는 뭐냐면, 그러니까 준용은 실정법에서 법에 의해서 규정한 것이고, 유추 해석은 법 해석, 법원이나 학자들이 특히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법 해석을 통해서 자 A 법률에 유사사항이 있어요. A 사항에 규정이 있고 B 법률이 있는데 A 사항은 그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B 사항은 이에 대해서 규정이 있긴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고 대략적인 규정만 있어요. 이런 경우는 유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B 법률은 A 사항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성질이 비슷하니까 법 해석을 통해서 A 법률을 갖다가 유추 적용하는 거예요. 법 해석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추 해석 같은 경우는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형사법 관계에서는 유추 적용 안 돼요. 형사법은 죄형법정지 때문에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라는 대원칙에 의해서 형사법 관계라든지 세금 문제 있죠? 세금 문제. 형사법 관계와 세금 문제는 유추 적용 안 돼요. 안 됩니다. 다만 민사법 관계에서만 돼요. 민사법 관계와 행정법 관계 중에서도 세무 관계 또 처벌, 형사처벌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만 유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다 해놨습니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죠. 요 내용이 하나 키포인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나오는 것이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에서 인정되는 공정력 등 사인의 공법행위가 중요합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니까 이거 행정 주체의 공법행위, 이 행정행위에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 행정행위는 행정 주체의 공법행위예요. 요게 뭐가 인정돼요? 공정력 등이 인정돼요. 행정 주체의 우월적인 특권이 인정되죠. 여기는 사인이 국가되는 것이죠. 이건 당연히 공정력 등이 행정 주체의 우월적인 주의가 인정 안 돼요. 요거 참 간단히 해놓으시고. 자, 요거 해놓고,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 종류를 우리 책대로 그대로 할 테니까, 요거 몽탕 그려서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잘 보시고, 우리 책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책을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 책 보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다 다이렉트로, 이 사인의 공법행위 종류를 봐요. 종류 볼게요, 종류. 우리 교재대로 하겠습니다. 자, 교재 관련돼서 메모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교재는 자체 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 자체 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예요. 다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가 있습니다. 요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제가 신고도 어떻습니까? 신고가 있는데 이 사인이 신고한다. 그죠? 허가 신청한다. 사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죠. 사인 공법행위고 내가 나한테 허가 내주세요. 그죠? 허가 신청. 나한테 특허 내주세요. 특허 신청. 그죠? 나한테 뭐 해주세요. 다 사인 공법행위예요. 맞잖아요. 그죠? 우리 집 도둑 들었어요. 경찰력 발동해 주세요. 저 다 사인의 공법행위예요. 각종 신고, 혼인신고부터 주민등록 신고,
전부 다 그죠? 건축법상 신고 이런 거, 허가 신청, 특허 출원 이런 거, 이게 사회인의 공포행위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신고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이 신고를 볼게요. 신고도 자 보세요. 이 신고도 사회인의 공포행위고요. 자체 완성적 사회인의 공포행위로서의 신고, 다시 한번 자체 완성적 사회인의 공포행위로서의 신고, 행정 요건적 사회인의 공포행위로서의 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다시 읽겠습니다. 봐보세요. 신고를 볼게요. 자, 자체 완성적 또는 자기 완결적이라고 해요. 용어가 아직 통일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교재대로 자체 완성적 사인의 공포행위, 자체 완성적 사인의 공포행위로서의 신고, 주에서 자체 완성적 신고, 그 다음에 행정 요건적 사인의 공포행위로서의 신고를 줄여서 행정 요건적 신고라고 해요. 아시겠죠? 네. 신고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신고를 예를 들면,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설명 들어보죠. 여기 먼저 용어부터 해놓고 하죠. 자체 완성적 신고를 갖다가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아니한 신고. 자, 행정 요건적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이렇게 바꿔서 용어를 쓰십니다. 교수님들이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꼭 기억하실 것이 신고 좀 배우고 있는데 사회인의 공포행위에서 우리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상 신고는 무슨 신고? 자체 완성적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예요. 아시겠죠? 행정절차법상 규정된 신고 이렇게 배워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본래적 의미의 신고예요. 원래 신고는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신고는 이게 본래적 의미의 신고예요. 그 다음에 행정요건적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이 용어를 좀 알아두세요. 또 이거는 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신고, 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신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용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왜? 시험에서 구급시험 포함해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올해들 올해 시험뿐만 아니라 작년 시험 가보세요. 다 이거 나와 있어요. 약방이 감초입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요걸 잠깐 제가 요걸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요걸 갖다가 이제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꼭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정확히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이어서 보면 요 두 가지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봐보세요. 여기 행정청 있죠. 행정청 있고 사인갑을 대표해서 쓸게요. 아시겠죠? 사인갑을 대표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차이. 지금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먼저 볼게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먼저 보겠습니다. 자, 행정절차법상 신고죠. 자, 갑이요. 이렇게 하죠. 자, 갑이 신고로인데 제가 신고 중에서 건축법상의 일반적 신고, 건축법상의 신고를 갖다가 예를 들게요. 왜요? 시험에서 이게 잘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갑이 사인입니다. 공법행위로서 뭘 한다고요? 그렇죠. 건축법상 일반적 신고를 해요. 이거 그대로 시험에서 연결 드는 겁니다. 자, 건축법상 일반적 신고로 가면 이 갑이 건축법상 일반 신고,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한 신고예요. 오케이? 자, 적법한 신고입니다. 그러면 이 갑이 이 신고서를 이 행정청에 도달시키고 접수 단계가 있어요. 접수 단계가 있고 이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같이 수리를 요하지 아니한 신고 같은 경우는 그죠? 자기 완결적 신고 또는 자체 완성적 신고. 다시 한번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이와 같이 적법하게 신고를 갖다가 신고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를 하게 되면
이 행정청에 도달했을 때 신고의 효과가 완성돼요. 신고의 효력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완성돼요. 자, 행정청이 이를 갖다가 그죠? 수리를 요하는 건 아니에요. 즉 도달만 시키면 행정청이 거부할 수 없어요. 내가 건축법상 일반적 신고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딱 하고 나서 하면 이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했을 때 나는 그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신고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어 없어요? 수리 거부 인정돼야 돼요. 수리를 요하지 않으니까. 수리 거부가 인정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인정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한 신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완결적 사연의 공법 행위로서의 이 법적 효과. 그래서 요 내용 중요하고 요 내용이 잘 나오고 특히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이것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판례가 본 것,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 것. 그러면 봐보세요. 이거 제가 하는데 요건 잠깐 여러분들 요건 좀 지울게요. 자, 이거 보시면 요 내용이 있는데 여기 내용이 시험이 나와요. 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니까 수리 거부가 인정돼야 안 돼요. 수리 거부가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이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그래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한 신고에 대해서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나는 신고된 행위를 하면 돼요. 이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했다고 해서 수리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를 대상으로 해서 처분성이 부정되니까 행정소송이 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소송. 왜?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성이 있어야 하는데 처분성이 없으니까 행정소송이 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취소소송으로 많이 나와요. 취소소송 또는 항고소송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이렇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이것은 지금 제가 조금 시간 더 내서 말씀드린 이유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와서 사연의 공법행위와 관련되어서 이 신고하면 바로 신고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특히 여기서 최근에 와서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이 있었으니까 앞에서 잠깐 우리가 좀 말씀드렸듯이 수리를 요하지 아니한 신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도달이 있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죠. 예, 행정청이 수리 거부가 인정 안 돼요. 그래서 그 처분성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뭐 처분성이 부정되니까 행정소송, 항고소송,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신고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요거죠. 요거 같은 게 봐보세요. 자, 일단은 이 사람이 적법한 신고. 자, 우리 건축법상 신고에서 시험 잘 나오니까 일반적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지만 건축법상 신고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상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신고가 있어요. 이것이 적법한 경우는 자, 언제 그 효력이 발생하는가 보세요. 도달 아닙니다. 접수 아닙니다. 언제? 행정청이 수리가 있어야 이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해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요거 좀 보셔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거 하셔야 돼요. 요거 안 하시면 한 문제 날라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효력 발생했고, 자, 그러면 요 내용이 이제 요거 내용 다시 봐보세요. 차이점이 수리를 해주면 문제가 안 돼요. 만약에요 행정청이 수리를 해줬을 때 이때 신고된 행위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행정청이 적법한 이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거부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수리 거부에 대해서 이 처분성을 다투면서 행정소송에서 이 수리 거부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판결을 받아서 이 신고된 행위를 해야 돼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 개념 설명하고
기본적인 기초 강의니까 기본 강의이니까 요까지만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데 다른 말로 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신고라고 해요. 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신고라고 합니다. 하고 제가 마지막 하나 힌트 드릴게요. 최근에 와서 7급에서 시험 나온 건데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는 형식적 심사만 돼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는 행정청은 형식적 심사권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형식적 심사뿐만 아니라 실질적 심사도 해야 한다. 요거까지만.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을 제가 정리하는데요. 우리 교재에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 34페이지 사인의 공법 횡령의 신고의 분류, 신고의 구별 기준, 35페이지 신고의 수리와 수리거부의 차분성 여부, 수리와 수리거부에 대한 판례. 됐죠? 제가 일관되게 한꺼번에 다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책 요약 잘 돼 있으니까 요거 판례는 꼭 정리하셔야 돼요. 판례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받느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받느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험 나와요. 판례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 것은, 판례가 수리를 요하지 아니한 신고로 본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